2022년, 23년도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막 사고 싶을까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주식도 그래요. 그걸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뭘 위해서 기다린 겁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 집값 빠질 때 너 더 빠진다고 해서 너 때문에 안 샀지. 그러면 제 말 끝까지 믿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지금은 안 믿어요? 그때는 믿었으면서.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지식 갈증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주실 돈이 되는 가이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였죠. 드디어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라는 게 또 10개월 전하고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좀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개최를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좀 꿈틀꿈틀 된다. 그렇죠.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그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네. 어떤 대응들이 발표가 됐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에는 회의만 개최한 거고요. 아.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향후의 기조가 좀 네네. 나왔는데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확대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너무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막 사고 있으니까 네네.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8월 정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어쨌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는데 그래서 양극화도 좀 심해지고 있고 네.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동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왜 지금 집을 무리하게 샀느냐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집값 오르니까 빨리 집을 사라. 그렇죠. 사실 이런 메시지를요 네. 정부에서 줬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네네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 네, 뭐 신통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사실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간 시장을 이렇게 부스트해서 좀 순환율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식당으로 치면 빨리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근데 빨리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거 풀어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과시켜주고. 사업을 활성시키고 그렇죠. 뭐 용적률도 많아지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어 왔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때문에 건설사들 다 망하면 주택 공급은 누가 하냐. 그렇죠. 그래서 기본 기조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저희는 사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족하구나. 그렇죠. 그럼 좀 급해지겠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값이 그 이유 때문에 오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네. 계속 공급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신속 통합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시장의 변화가 지금 심한데 정책의 일종의 일관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시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뭐 공급 부족하다고 그래서 규제 엄청 풀어줄 거로 얘기하고 가계대출도 뭐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왔는데 이제 갑자기 정부가 얘기를 바꾸는 거죠. 이제 주택 공급 많이 할 거고 뭐랄까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이번에도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투자나 투기 수요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책이. 그동안은 100% 믿었단 말이에요.
정부는 계속 규제 완화해 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사실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수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일각에서는 신속통합 같은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오래된 건물들을 좀 빨리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좀 시켜주고, 또 한쪽에서는 공급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정책.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동안은 대출 받아서 빨리 집을 사는 게 어쩌면 미덕처럼 생각되었고 그게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 규제가 혹시 강화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뭐 가계 대출도 그렇고, 그렇죠. 금리도 사실은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의외로 시장의 위축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09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2009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2009년도에 집값이 막 오르니까 정부에서 규제 같은 게 막 나와요. 네. 계속 풀어주다가. 네. 그러니까 그 뒤로 시장의 위축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수요자들을 조금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저는 뭐 부활못으로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통을 통해서 건물을 빨리빨리 새로 짓고 여기다가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하면 집이 일순간에 확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집값이 또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반대로 이해를 해서 오히려 집값이 또 확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이제 약간 좀 예측이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금 불확실한, 불안정한 그쵸. 상황이다. 그쵸.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각자의 상황이나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건 검증이 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빠진 경험은 없다. 아, 그래요?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보시면.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 왜 집값이 하락하면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왜 재건축 재개발을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이 호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새 집이 나오니까 집값이 사실 또 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 공급이 엄청 많아져.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 물량을 압도할 만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강남에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증가하는 규모가 많아야 30%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기존 세대에. 사실 그 정도를 통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집값이 안정되는 걸 기대하는 걸 어렵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시장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 증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남, 뭐 서울, 수도권 어디고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있습니까? 최근에요. 그렇죠. 최근에 재건축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있어요. 어딘가요? 수도권에서 그건 과천이에요. 아, 과천이에요. 네. 과천이 가장 저밀도 지구라고 해서 저층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10만 가구 이 정도밖에 안 살았다고요.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 대부분이 재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가보시면. 그러면 재건축 그렇게 됐다고 과천의 집값이 빠졌습니까? 사실 과천 핫하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핫하고 과천뿐만 아니라 뭐 평촌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그 주변 인덕원까지 지식산업센터 할 것 없이 지금 뭐 그 동네가 난리 났잖아요. 엄청 좋죠 지금. 아니 공급이 증가하는데 집값이 왜 올랐습니까? 야, 그러네. 그러네요. 그런데 막 수많은 전문가들 막 정부 할 것 없이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미덕이야.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 집값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이런 차원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살고. 그럼요. 30년 지났고. 그렇죠.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그게 집값 안정하고 이어진다고 보는 건 그건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례가 증명을 해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노후주택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사실은 좀 의문시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근데 살고 계신 분들이 임차인이 많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하면 임차인들이 다른 쪽으로 이사해야 되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이 앞으로의 이 관계 장관 회의에서 좀 나오고 이런 논의가 좀 이어져야지 부동산 시장의 이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상승에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는요 네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다. 오래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수요는 분명히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잠깐 그래프 보시겠지만 지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담보대출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네, 네, 한계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5조 원이 대출됐으면 네. 올리려면 6조 원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7조 원이 돼야 되고 이래야 돼요. 네. 그러긴 힘들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요가 감소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집값 변동만 보고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구나. 아. 이러면 네. 시장을 굉장히 더 뭐랄까 쉽게 말해서 가격을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수요가 감소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규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뭐 불을 지피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할 테고 하하. 네. 그럼 시장이 또 변화폭을 키울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현상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책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고 아, 그렇죠.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정책을 다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뭐냐면 시차가 존재해요. 아,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막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이 그러니까 올리려는 정책보다도 어쨌든 거래량 증가시키고 규제 완화해주는 정책이 네. 2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이 지금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시간이 걸려. 보세요. 지금 오른다고 그래서 막 또 규제하고 이게 나왔어요. 아. 그럼 이게 나중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실은 뭐 최소 몇 개월에서 수십 개월 걸리죠. 그렇죠. 그 나중에 반영되는데 그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이었어. 공교롭게. 아, 그러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향후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를 잘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우는 건 확실하다. 아.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죠. 뭐냐면 그동안 집값이 빠질 때 계속 집값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네,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맞춰서 자꾸 정책이 나오다 보면 시장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러게요. 좀 세밀한 분석과 네. 어떤 시차를 조금 더 두고 볼 수 있는 정책들. 결국은 정책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책을 못 믿는 순간 각종 꼼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각종 탈법과 위법 상황이 결국은 정책을 못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5월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뭐 0.4% 올랐다, 주간으로 해서 지난주에 0.28% 올랐다 네, 이런 네. 것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평균적으로 7년 이상을 거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주간 아파트하고 월간 가격 지수로 해서 7년 동안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사실 7년이면 개월수로만 따져도 84개월. 이 주로 따지면은 몇 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시간이 모이는 건데 일주일에 그쵸. 지표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16주 연속 상승했다. 아, 그게 정말 중요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네. 또 정책도 그렇게 나와요. 80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50주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 16주 오르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16주 빠지면 또 난리 나.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전형적으로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불안감을 가중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건 서울의 아파트 갭 투자 건수인데 갭 투자한다는 건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막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투자자들 삽니까? 야,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였던 2020년에 비해서 네. 코로나가 해제가 된 2023년, 2024년이 급격하게 줄어있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또 집값 오른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사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뭐냐면 길게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 상태면 네. 사실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수요자들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네. 실수요자들이 줄어드는 순간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런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도 저는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자처럼 행동하라. 네, 네. 지금 투자자들 보세요. 네. 이 집을 이게 투자자들이 왜 안 사겠습니까? 왜 안 사냐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돈이 될 것 같으면 왜 안 사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 그리고 중요한 건 정책도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수치, 요 통계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체적인 아파트 갭 투자 건수에 대해서는 뭐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대비 뭐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이 저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 거래 가격을 9억 원 초과로 좀 한정을 짓는다면 투자 수요가 혹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뭐냐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쉽게 말해서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특히 신축 아파트. 살기 좋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자산을 모아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9억 원 이상의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니라 여기조차도 지금 실수요자들이 그렇습니다. 몰리고 있는 거다. 명확하게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그런 아파트, 네. 그런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대가 또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 서울을 보면 신축 네네네.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를 가격을 올려가면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희 대표님께서 실수요자는 해마다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 숫자가 상반기에 다 까먹으면 하반기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상반기에 없으면 하반기에 몰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가 거의 이제 바닥에 나고 있는 이 시점, 이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 예측대로 하면 이제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네. 이제 수요가 실수요자들이 이제 줄기 시작했구나. 야, 계속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7월 달이니까 이번 달 통계가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죠. 잘 봐야죠. 네,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그런 일각에서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셋값이 실제로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네네네.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쉽게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뭐 주르만 하면 거의 60주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구나.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 증가할 수 있다. 네네.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 그 임차인들이 전세 살다가 나 너무 올라서 이제 집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투자자도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배적인 지금 논리예요. 그게 일반적인 약간 공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다. 어. 그런데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자는 네네. 거죠. 첫 번째, 자 전세 가격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네네. 있을 수 있죠.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보유한 전세 보증금이 내 돈이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 내 돈의 보증금 플러스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네네. 즉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에이 왜 이렇게 올라? 나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래서 이 돈 보태서 대출 이렇게 해서 집을 사요. 그러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전세도 전세도 대출이에요. 대출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렇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프를 보실게요.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네. 전세 보증 대출이요 급증합니다. 와, 그렇구나. 지금 서울에만요 100조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이 대출돼 있어요. 100조 원 이상이나 네. 돼요. 놀랍죠. 100조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조 원입니다. 요즘 좀 힘드실 텐데 그래요. 괴롭히세요. 아니에요.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셔서. 심심한. 어쨌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100조 원이 넘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세 보증금 자체가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올려준 게.
근데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다 빚으로 해줬는데 네네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거기다 어떻게 또 대출을 받아요? 그렇지. 그럼 바로 DSR 적용받고 그렇지. 한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아, DSR 적용되죠. 무조건 되죠. 이 전세보증금은 대출이 DSR 규정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서 무작정 그렇구나. 늘려서 전세금이 또 올라간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전세금 올라준 게 전부 다 내 자금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야, 실수요자가 아니다. 지금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수요자일 수는 있겠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 그렇죠. 그래서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이 돈은 내 돈이니까 아 대출 조금 보태서 집 사면 되겠지라는 논리가 안 맞을 수 있다. 예전하고 달라졌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 전세 보증 대출이 증가하는 거 보면 두 번째 네네.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매매 비율이 감소하고 네네. 작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쉽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집들인지 아십니까? 성남시만 조사한 거예요. 네. 성남시에 지금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살 수 있는 집이고요. 500만 원 들여서 살 수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집값이 5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그렇죠. 전세가 1억 9천 5백이야. 1억 9,500인 거죠. 그럼 500만 원 갭 투자하고 할 수 있어. 와. 근데 왜 안 합니까 이거? 갭이 이렇게 적은데? 그 논리대로 하면 네. 갭이 줄어들면 어. 투자가 드러난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는 투자 안 하냐고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가치나든지 아.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향후로 집값 빠질 것 같은데 어. 이런 우려가 크면 아무리 전세 가격이 올라도 시장에 투자자들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1억 9,500인데 내년 되니까 집값이 1억 8천이 됐어. 네. 그럼 1,500이 지금 네.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네. 그만큼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아. 해요. 근데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전세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증가할 거야. 아니요. 전세 가격이 올라도요. 투자자는 안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집값이 빠지는 구간이 나와요. 있었죠. 전세값은 오르는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안 삽니까? 갭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투자자들은 단순히 여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다. 돈이 될 때 쉽게 말해서 그렇죠. 돈이 될 때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되면 전세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사요. 야, 그러게요. 이게 부동산 값이 전세 값이랑 아주 균등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순간 이게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실제로 작년에 겪었던 그 빌라왕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실수요자들이 투자를 좀 겁먹는, 좀 멈추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좀 해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심지어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좀 양극화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기사들도 올라오거든요. 네. 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 사실이라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을 토대로 이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네. 시장을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이요. 지금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고 네. 거주 여건이 좋고 그쪽만 가는 거구나. 신축 아파트 좋지만 그 지역만 좋은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요. 네. 다 올라. 다 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시장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네.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화나 자산 시장에 실제로 쓰려고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어요. 이게 수요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 수요가 없는 한 이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요의 감소를
예측하는 네.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실수요자들이 돈을 쌓아놓고 아이 나 그냥 살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단위 금액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단위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출도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근데 대출을 무한정 해줍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또 대출이란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명이 대출 받았는데 막 시장이 변화하면 일단 신용도가 좋은 사람부터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더 신용도에 대해서 좀 낮거나 대출 여한이 줄어들 텐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 실수요가 대출로 일으키는 실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나오는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이제 영끌족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제일 싸다. 우리 몇 년 전에 겪었던 현상이죠. 야, 오늘이 무조건 제일 싸. 그렇죠. 그래서 영끌족이 다시 등장한다는 조짐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오늘이 정말 싼 게 맞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떤 매물을 주목하고 혹은 어떤 지표를 주목하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혹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지금 필요하면 사세요가 맞는 건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전망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집을 매입하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2년, 23년도에 그때도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그때도 무주택자셨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막 사고 싶을까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주식도 그래요. 그걸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주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용 가치가 있어서. 네. 맞죠.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는, 가격이 오를 때는 오히려 더 시장에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왜 그때는 안 살려고 했지?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오를까 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데 네. 그건 여러분들의 시간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뭐 시장을 예측해 드리냐면 이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할 거고 가격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저는 하락 정도를 상당히 크게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변화는 쉽게 말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사세요.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 내지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뭘 위해서 기다린 겁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 집값 빠질 때 너 더 빠진다고 해서 너 때문에 안 샀지. 그러면 제 말 끝까지 믿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지금 안 믿어요? 그때는 믿었으면서.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믿으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준과 가치를 가지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저는 이제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고 그 대신 가격은 안 빠져요. 거래량이 일시적 감소할 때는 거래만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한 초반에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절대 안 빠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가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릴 생각이 없죠. 안 팔아. 나는 안 팔아. 뭐 방금 전에 올랐었는데 언젠간 팔리겠지. 안 내릴 거야. 근데 계속 거래가 더 감소하면 이제 거기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호가를 낮춰요. 경쟁적으로 낮추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호가도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호가로 산정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호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나의 예산과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시점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저희
이광수 대표님의 말이나 뭐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분석의 어떤 흐름은 뭐 누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질문해 보시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집값을 계속 사줄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충분한지, 네. 그리고 가계 대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집은 진짜 부족한 건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하시면서 네. 내 집 마련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호흡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하면요, 분명히 후회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식은 저희가 발빠르게 분석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경제살롱 그리고 특히나 돈이 되는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